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중등임용고시 우리 전공생물 합격 전략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저는 G스쿨 전공생물 강사 조효진입니다. 자, 일단 시험 일정을 안내드릴 건데요. 우리 시험 일정은 보통 10월 초순에서 중순 사이에 이렇게 공고가 나게 되고, 요게 시도별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2020학년도 서울시 예시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작년에 이제 10월 11일에 공고가 났고 10월 말부터 이제 온라인 접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시험 치르실 시도 항상 사이트를 예의주시 하시고 10월 이제 초순쯤 되면은 들어가셔서 이제 수시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은 1차와 2차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 1차 시험은 교육학과 전공 과목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2차가 이제 실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우리 11월 20일 전후에서 토요일에 항상 치르게 되고 이건 공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 일정 같은 것은 시도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1차 시험에서 합격자를 1.5배수로 뽑아요. 그 1.5배수 사이에서 이제 2차 시험으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예의주시 하시라는 거, 시험 볼 시도 사이트 항상 명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험 과목 및 유형, 문항수, 배점 설명인데, 특히 우리 전공 생물 과목에서 이렇게 차이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현행 우리 2018년 말까지 시행됐던 시험하고 작년 우리 2019년 말에 시행된 시험에 차이가 있었는데,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 특히 우리 이제 전공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논술형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여기 논술형 문제가 사라지고 대신에 기입형 문제 8문항에서 6문항으로 좀 줄었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항수가 여기 지금 7에 13문항이었죠. 근데 서술형이 17문항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문제가 좀 늘었다. 전체적인 문항수가 22문항에서 23문항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시험에 변화가 있었으니까 2011학년도에도 이제 이 유형으로 나갈 거라는 거 알고 계시고, 이 유형에 맞춰서 시험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제 유형은 뒤에서 2020년도 기출문제에서 보시도록 할게요. 그리고 배점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학이 20점 만점, 그 다음에 전공이 80점 만점 해서 총 이제 100점 만점인데 이 중에서 저는 전공만 말씀드리면 전공 80점 만점에서 이제 안정권에 들어가시려면 65점 이상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65점 이상을 목표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모의고사나 이런 거 보실 때도 항상 65점 이상으로 유지하시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 중요성이 확대됐다라는 내용인데 2차 시험 비중을 좀 높이자라는 의견이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고 이미 몇몇 시도에서는 2차 시험에 이제 뭐 새로운 항목들이 막 추가되고 비중을 좀 높이고 있는 추세인데요. 작년 2019년 8월에 우리 이제 교육부에서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를 주최를 해서 이걸 좀 더 구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점차로 우리 이제 1차 시험 비중은 조금씩 낮아질 거고 2차 시험 비중이 증가될 거예요. 2차 시험 항목 유형도 막 이렇게 증가가 되고 그래서 그거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보실 건데 그래서 필히 우리 시험 치르실 시도별 2차 시험 유형을 꼭 미리 파악을 하시고 준비를 어떻게 하실 건지 미리 좀 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1차 시험 비중은 낮추고 우리 2차 시험 비중을 높이는 이유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죠. 1차 시험은 우리 고득점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별로 이렇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2차 시험 비중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시험에 따라서 우리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 유형으로는 수업 시연하고 심층 면접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시도별로 공통적으로 치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추가로 수업 지도안 작성이나 실험평가, 실험 같은 거 이제 수행하는 시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기타로는 단체 토론 같은 게 이제 추가되는 시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이제 미리 좀 파악을 해두셔야 돼요. 아까 보셨다시피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실험이 추가되어 있죠. 그래서 서울시랑 웬만한 광역시에는 요즘에
실험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미리 좀 이제 2차 시험 어떤 유형을 보는지 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 준비는 언제 하는 게 좋은지 말씀드리면, 일단 계획은 1차 시험 전에 좀 해놓으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할 건지,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준비를 할 건지 미리 좀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준비는 늦어도 1차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시험 중요성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사람 사이에 이제 편차가 클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1차 시험 끝나자마자 놓으실 생각 하시면 안 되고 바로 2차 시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공생물 경쟁률, 그 다음에 합격선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합격선이야 지금 아직 시험 치르지 않으신 분들은 눈에 잘 안 들어올 건데, 경쟁률로 말씀드리면 저는 여기 이제 최근 5개년 것만 넣어놨는데요. 그 이전 것은 그냥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너무 숫자 많으면 잘 보이지도 않으니까. 일단 2010년 정도까지는 경쟁률이 굉장히 셌어요. TO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률이 한 30대 1 이상을 계속 넘어갔었는데, 최근 한 7, 8년 전부터 안정적으로 이렇게 10대 초반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이 우리 이제 생물 전공으로 임용 시험을 치르시기에 좀 적합한 시기니까 이게 또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럴 때 도전을 하시는 것이 기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11.86대 1의 접수 경쟁률을 나타냈어요. 그 전에도 보시면 2019년도에 접수 경쟁률 12대 1이죠. 거의 비슷한 추세로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도 비슷한 추세로 11에서 12대 1 정도의 경쟁률 아마 나타날 거예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공생물 평가 영역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우리 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하고 한국생물교육학회에서 제시한 분야로 나눠봤어요. 일단 처음에 나오는 게 우리 생물교육론인데, 생물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저희 G스쿨에서 김태희 교수님께서 이 파트를 담당하고 계셔서 김태희 교수님 아마 영상을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평가 영역만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물 내용학인데요. 이렇게 평가 영역을 제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일단 분야별, 그 다음에 평가 영역별, 본인이 나중에 이제 시험 준비를 해 가시면서 본인의 취약점이나 이런 거를 요 평가 영역이나 이런 거 별로 구분해서 좀 체크를 해 가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일단 여기 제가 써놓은 분야는 총 11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교과 내용학이. 일단 순서는 제 수업 진도에 맞춰서 한번 순서를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 강의 진도가 이 순서대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분야별로 생화학, 세포생물학, 유전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이런 식으로 파트별로 나눠서 이제 시험 준비하실 때 단원별로 어느 부분이 좀 취약하고 이런 부분을 조금 얼마나 더 복습을 해서 이걸 보완할 건지 이런 시험 준비 계획을 세우실 때 이런 분야별로 계획 세우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좀 하시라고 넣어봤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평가 영역을 봐주시면 우리 중등 교과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들도 여러분들은 시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실제로 가르치시지 않는 내용까지도 시험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서 다 이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전체적으로 일반 생물학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난이도로 이 평가 영역 부분에 이제 컨셉들을 다 이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생물학의 기본 내용은 다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거기에 여기 분야별, 전공 과목, 그래서 전공 과목 좀 심층 교재에서 필요한 챕터들, 좀 추가된 내용까지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공생물 이거 내용학 준비하실 때 일반 생물학만 해서는 좀 부족하다라는 거 알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독학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독학을 하시게 되면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이런 거를 찝어서 공부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 방대한 내용을 무작정 이렇게 파고 이러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학원의 도움을 받으셔서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하고 어떤 부분이 이렇게 기출에 나왔었고 이런 내용들을 수업 시간에도 좀 파악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생화학, 세포생물학, 유전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요 5개 분야, 첫 페이지에 나온 분야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기존의 시험에서 요 파트가 비중이 50% 이상이었었어요. 예년에는. 여기가 보통 이제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20학년도 문제부터는 조금 비중이 감소하고 그다음 이제 뒤에 나오는 기타 단원들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증가했다라는 거. 그게 좀 특이사항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예년에 비해서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문제가 출제된 것이 우리 2020학년도 또 문제의 경향입니다. 그리고 여기 참고로 미생물학 파트에서 여기 뭐 미생물 구조 이 파트에 바이러스도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 바이러스는 생물체는 아니지만 이 파트에 포함됐고 2020학년도에 문제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6번부터 11번까지 요 분야들이 예전에는 좀 비중이 낮았던 분야인데요. 특히 동물생리학 같은 분야가 2020년도에 비중이 크게 증가됐어요. 예전 같으면 한두 문제 정도 나오던 분야인데 2020학년도에는 이게 한 4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4문제여서 우리 점수 비중으로 하면 약 30%를 차지하도록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특이사항이고 그 다음에 식물생리학 여기도 한 2문제 정도가 출제돼서 비중이 좀 높아졌어요. 원래는 여기 나오는 챕터들이 이제 한 문제씩 나올까 말까 했었는데 뭐 4문제씩이나 나왔으니까 여기선 얼마나 이게 비중이 높아졌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짜투리 단원들 뭐 식생분진이라고 했던 그 짜투리 단원들 요거는 좀 이렇게 취약하신 분들은 그냥 한두 문제 틀리고 말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네, 2020년도 문제 뭐 생태학, 진화, 그 다음에 식물 생리까지 해서 뭐 한 4문제 이상 나왔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되는 챕터예요. 그래서 골고루 다 준비를 하셔야 되고 동물 생리학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뭐 이렇게 뭐 단원별로 해서 4문제나 출제됐으니까 동물 생리학 좀 더 비중 높게 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그럼 실제 2020학년도 생물문항을 분석해 볼게요. 일단 난이도 자체는 예년에 비해서 좀 낮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2020학년도에 아까 보셨다시피 문제 유형이 좀 변화되고 시험 유형이 변화되고 하면서 첫 해이기 때문에 이 난이도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거라고 사실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 분야에서 골고루 출제되는 이런 경향은 2021학년도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골고루 생물 전 범위를 좀 골고루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그럼 이제 전공 A랑 전공 B에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일단 교육론이 각각 3문제씩 출제가 됐는데 점수 배점은 4점씩이에요. 그래서 전체 우리 80점 만점에서 보통 이 생물교육론이 24에서 26점 배점으로 출제가 됐었는데 2020학년도도 마찬가지로 출제가 됐습니다. 총 24점 배점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내용학은 80점 만점에 56점 배점이었습니다. 예년과 배점은 비슷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다시피 동물생리학에서 뭐 생식, 소화, 면역 아주 골고루 출제됐죠. 여기도 근골격계, 내분비계 좀 복합적인 문제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식물생리, 식물호르몬 그 다음에 여기 뭐 광합성은 꼭 식물생리에 포함 안 시키고 이거는 물질 대사에도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간다 쳐도 여기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식물생리학, 수분 포텐셜하고 물의 특성 그리고 이렇게 복합된 문제로 한 문제가 더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딱 시험 보신 분들은 느끼기에 동물하고 식물 파트에서 문제가 좀 많이 나왔네 라고 확 느끼셨을 정도의 변화입니다. 특히 동물생리 파트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됐고 난이도는 좀 평이했다.
그래서 어렵게 느끼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생태, 이건 생물 다양성, 생물 분류, 생태, 그 다음에 진화, 또 한 문제씩 다 아주 골고루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문항 예시를 보면서 어떤 경향, 그 다음에 어떤 난이도로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보실게요. 이거 이제 초시생이신 분들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런 걸 이제 참고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시간이 저희 기출문제 풀이하는 시간은 아니어서, 뭐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답을 다 써드리고 이러진 않고, 그냥 유형을 간단하게, 그 다음에 포인트를 조금 알려드리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 G스쿨에서 우리 최근 몇 개년도 기출문제는 저희 7월, 8월, 뭐 아무튼 올해 무료로 온라인 강의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G스쿨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최근 기출문제 해설 강의는 그냥 들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기입형 문제 예시 보실게요. 자, 이거 이제 식물 생리학, 식물 호르몬에 관련된 문제였는데, 낙엽성 식물에서 두 가지 호르몬이 관여해서 잎이 떨어지는 탈리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자, 우리 가을이 오면 이제 탈리가 발생하게 되는데, 가을이 오면 우리 이제 광합성이 점점 줄게 돼서 이제 불필요한 잎들을 떨어뜨리고 수분을 보존하기 위해 탈리가 일어나게 되죠. 이때 탈리 현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호르몬이 기량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때 탈리를 억제하는 호르몬으로 옥신은 잘 알려진 우리 식물의 성장 호르몬, 노화 방지 호르몬이죠. 그래서 옥신의 상대적인 비율이 줄고, 그 다음에 우리 노화 촉진, 스트레스 대항 호르몬으로 알려진 우리 탈리 촉진 호르몬인 에틸렌의 상대적 비율이 증가하게 되면 탈리가 촉진되죠. 그래서 잎 유지기에 잎에서 생성된 호르몬 기억이 탈리대로 이동해서 탈리를 방지한다. 기억이 옥신이죠, 그럼. 그 다음에 호르몬 니은의 생성이 증가해서 탈리가 유도되는데, 탈리기에는 니은에 의해 탈리대에서 세포벽 다당류를 가수분해하는 효소의 활성이 촉진돼서 세포 분리와 잎의 탈리가 진행된다. 니은이 에틸렌이고, 이렇게 세포벽 다당류,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가 활성화되면 이제 세포벽이 연해집니다. 세포벽이 약해지고, 그래서 이제 더 잘 떨어지도록 촉진하고, 그 다음에 이 탈리대 부분에 우리 에틸렌에 의해서 콜크층 합성이 촉진이 돼요. 그래서 콜크층이 형성이 되면 이제 방수도 되고, 그 다음 미생물로부터의 감염도 예방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여기 잎이 떨어진 부분은 콜크층이 대체가 된다. 이런 거 다 이제 에틸렌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 자세한 작용 같은 거 몰라도 누가 탈리 촉진하고 억제하는지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맞출 수 있는 단순 지식형, 그것도 저난이도의 단순 지식형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이것도 단순 지식형이긴 한데 조금 고난이도의 단순 지식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난이도가 조금 높은 문제였는데, 우리 대장균, 세균의 DNA 복제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연가닥 합성에 지금 DNA 중합효소 3이 중합효소 3가 쓰이고 있어요. 그때 DNA 중합효소 3가 프라이머 부위에 도달하면 기억으로 교체된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우리 캠벨 바이올로지에 이 정도는 나와 있는데요. 우리 세균의 주요 중합효소로 두 종류가 있죠. DNA 중합효소 3과 1 두 종류가 있는데, 일단 여기 DNA 중합효소 3 같은 경우가 우리 중합효소죠. 그래서 선도가닥과 지연가닥 다 합성하죠. 선도, 지연 가닥 같이 좀 상대적으로 길이가 긴 가닥. 우리 프라이머 정도가 이제 짧은 가닥이고, 지연 가닥의 옷가잡기 절편도 조금 긴 축에 속해요. DNA 중합효소 3가 둘 다 합성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과정 중에 이제 DNA 중합효소 3가 두 가지 효소 활성을 나타내는데, 자, 첫 번째는 우리 주중합 활성으로 5, 2, 3 방향으로 DNA
폴리머레이스 액티비티 가지고 있죠. 이런 활성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 3 to 5 방향으로 엑소 뉴클리에이스 액티비티도 가지고 있죠. 자, 요거는 이제 중합과 반대 방향으로 우리 말단부터 핵산 DNA를 절단하는 효소 활성인데요. 요거는 방금 끼워놓은 뉴클레오타이드의 염디 서열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잘라내는 우리 교정 기능과 관련된 액티비티죠. 그래서 요 두 가지 효소 활성 가지고 있죠. 자, 요게 이제 프라이머 부위에 다다르게 되면 프라이머 제거 부위와 관련된 것은 우리 DNA 중합효소 3이 아니라 DNA 중합효소 1이라고 하는 또 다른 효소가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DNA 중합효소 1로 대체된다. 폴리머레이스 1으로 대체된다. 그게 기억의 답이겠죠. 이 DNA 중합효소 1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머 제거 부위를 중합하는 5 to 3 방향으로 DNA 폴리머레이스 액티비티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프루프 리딩 3 to 5로 교정 기능 엑소 뉴클리에이스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뉴클리에이스 기능 가지고 있어서 기본적인 교정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추가로 액티비티가 하나 더 있죠. 5 to 3 방향으로의 엑소 뉴클리에이스 액티비티도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 프루프 리딩이고, 이게 지금 중합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의 엑소 뉴클리에이스 활성은 프라이머 제거와 관련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 제거 활성까지 이제 추가로 가지고 있는 게 DNA 폴 1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이 프라이머 대부분은 RNase H라고 하는 다른 RNA 분해 효소에 의해서 제거가 되는데, 맨 마지막 뉴클레오타이드만 우리 DNA 폴 1이 제거합니다. 어쨌건 이 액티비티를 이용해서 프라이머 제거를 할 수가 있죠. 우리 프라이머 부위는 한 8개에서 10개 정도로 이루어진 RNA 뉴클레오타이드죠. 이게 이제 복제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이 부위 복제가 다 이제 진행이 되면 제거되고, 그거를 메워주는 과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를 갭 빌링이라고 하죠. 갭 빌링과 관련된 DNA 중합 효소가 갭을 메워주는 중합 효소가 DNA 중합 효소 1이라는 거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였어요. 이 DNA 중합 효소 1은 그래서 우리 DNA 교정, 우리 복구기자 DNA 리페어에서도 작용하는 중합 효소예요. DNA 리페어하고 나면 그 제거한 뉴클레오타이드 부위를 항상 DNA 폴 1이 메워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따로 DNA 폴 1이 합성을 하고 나면 절편과 절편 사이에 당인상 공유결합이 비어있는 부위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 문제에 주어진 것처럼 DNA 연결 효소가 두 절편 사이에 당인상 공유결합을 형성해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부위를 메울 때 얘가 쓰인다라는 걸 알았는데,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냐면, 항상 우리 중합 방향은 5 to 3 방향이죠. 그래서 DNA 중합효소 3가 이 부위까지 이렇게 합성하면 이 5 to 3 방향으로 이어서 DNA 중합효소 1이 이어서 여기 3' 말단에다가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를 연결하죠. 이 방향, 이 방향으로 쭉 연결하고, 여기 프라이머를 제거하면 제거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쭉 따라가면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맨 마지막 프라이머까지 제거하고 나면 맨 마지막 프라이머 RNA 뉴클레오타이드를 DNA 뉴클레오타이드를 딱 대체하고 DNA 폴 1이 할 일은 끝나요. 여기 뉴클레오타이드는 이제 다 메워지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따로 합성한 부위는 당인상 공유결합이 채워지지 못합니다. 여기다가 연결해서 뉴클레오타이드 하나씩 넣다 보면 요 맨 마지막 뉴클레오타이드랑 그 다음에 여기 40 뉴클레오타이드 부위 사이에 당인상 공유결합은 비게 되죠. 그 비게 되는 부분은 우리 요 부위 닉이라고 하죠. 닉.
틈새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닉 부분은 연결 요소가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뉴클레오타이드 다 채워져 있는데 당인산 공유 결합만 비어 있는 부위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DNA 중합효소 1이 관여해서 메우게 되면 두 개의 절편이 형성된다. 이거를 DNA 연결 요소가 연결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두 개의 절편이냐면 여기 50 뉴클레오타이드 부에다가 DNA 중합효소 3가 프라이머 부위까지 쭉 연결하겠죠. 그래서 얘까지 더하고 그 다음에 DNA 중합효소 1이 이 프라이머 제거한 부위 갭을 필링 하면서 이 부위까지 다 메우겠죠. 그리고 이 40 뉴클레오타이드와는 닉으로 틈새가 이제 벌어지게 돼서 얘와는 이제 절편이 분리가 되게 되는데 절편이 연결이 안 된 상태로 남게 되는데 얘를 더하면 160 뉴클레오타이드가 한 개의 절편으로 형성이 되고 DNA 중합효소 3 이어서 1이 연결받아가지고 쭉 연결해서 여기를 그 다음에 40 뉴클레오타이드 부위는 그대로 남게 되죠. 그래서 160 뉴클레오타이드와 40 뉴클레오타이드 두 개의 절편이 이렇게 있으면 그 사이 닉, 틈새를 연결 요소가 연결해서 완성한다. 그래서 DNA 복제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그것도 어느 단계에서 어떤 효소가 작용하고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합성되고 이런 걸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우리 계산형 문제인데요. 계산형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넣은 예시인데 항상 한 해에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는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안 나오는 해가 가끔 있긴 했는데 대부분은 한 문제나 두 문제씩은 꼭 계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건 이제 2020년도에 이런 유형의 문제도 하나 나왔었는데 요거는 단순 지식 플러스 약간의 이제 응용이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일단 여기 생태 관련 문제였고 로지스트형 개체군 성장을 예로 들었는데 우리 로지스트형 개체군 성장 S자형 성장 곡선 나타내죠? 네, S자형 성장 곡선 나타내고 이때 최대값을 우리 K 환경 수용력 여기 이제 수용 능력이라고 표현했는데 환경 수용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환경 수용력에 가까워지는 이런 그래프 나타내고 그때 개체군 성장률 DNDT는 이런 식입니다. 그랬을 때 R과 K와의 관계식을 Rmax, N, K를 이용해서 제시하라 그랬는데 우리 기본적인 개체군 성장률을 구하는 식을 알고 계시다면 그거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첫 번째 내용들은. 자, 우리 DNDT는 실질 성장률 R이죠. 우리 실제 개체당 증가율. 그래서 실질 성장률 또는 개체당 성장률, 개체당 증가율이라고 하는데 R 곱하기 개체군 크기죠. 그래서 DNDT는 R 곱하기 N 이라는 식을 알고 계시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자, 그럼 이제 R은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이거를 N으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R은 Rmax 곱하기 1 마이너스 K분의 N 이걸 쓰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R은 Rmax 1 마이너스 K분의 N 이게 답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K 값을 구하는 문제는 밑에 실제 측정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풀면 되는데 여기서 개체군 밀도 N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실제 개체당 증가율 R을 주어졌는데 여기서 K 값을 구하려면 이거 다 수치를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두 개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딱 눈치를 채셨을 텐데 얘와 얘가 지금 배수 관계죠. 배수 관계여서 요 두 식 가지고 이거분의 이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례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K 값을 구하시면 되는 요 데이터 요 두 개를 이용해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K 값이 뭐 실제 지금 제가 계산까지 하진 않겠습니다. 32가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센스를 발휘해서 요게 배수니까 요식 나누기 뭐 요식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1차식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서술형 첫 번째 문제는 지식형 서술형이었어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지식을 활용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지 보는 문제였는데요.
자, 소화기의 일부와 소장 점막의 육모 부위 구조를 나타낸 거다 그랬는데요. 우리 체내로 들어온 음식물은 위에서 연동운동, 그 다음에 위산, 다양한 효소에 의해서 소화되면서 소장으로 이동한다 그랬는데, 우리 위에서는 다양한 소화효소까지는 아니고 단백질이 부분적으로 분해되죠. 우리 펩신에 의해서. 그런 산성 유미즙이 우리 펩신에 의해서 단백질이 이제 일부 분해된 그 펩톤을 함유한 산성 유미즙이 소장으로 이동하게 되면 소장에서 이제 췌장으로부터 분비된 다양한 효소들과 맨 마지막 단계는 소장의 효소들이 작용해서 거의 단량체 또는 그 이하 사이즈로까지 다 분해가 일어나야 소장 상피에서 이제 흡수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때 이 분비물 중 우리 이제 췌장과 간에서 분비된 분비물 중 췌장의 무슨 세포에서 다량 분비되는 중탄산 이온은 도관을 통해 소장으로 이동해서 위산을 중화한다 라고 했는데, 우리 췌장에 두 가지 타입의 세포들이 있죠. 이 세포로부터 특히 기억세포는 췌장 2자 같은 표현인 거 알고 계시죠? 도관세포라고 하기도 하고, 이건 사실 책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자가 들어가면 대충 다 맞게 해주셨을 것 같아요. 도관세포, 췌장관세포, 이자관세포 다 맞습니다. 이자관세포 또 맞게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세포도 따로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 세포를 묻진 않았지만 얘는 얘고, 참고로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세포는 우리 선방세포라고 하죠. 좀 더 쉬운 세포 이름을 물었어요. 여기 관으로 분비돼, 도관을 통해 이런 거 약간 힌트를 좀 주기도 했고, 선방세포에서는 췌장의 선방세포에서는 소화효소가 여러 종류 분비되죠. 참고로 여기 우리 도관세포를 자극해서 이렇게 산성 유미즙을 중화시킬 수 있는 중탄산이온 분비 촉진하는 호르몬으로 세크레틴이 있고, 우리 세크레틴은 내장관 호르몬이라고 해서 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죠. 그 다음에 선방세포를 자극해서 췌장으로부터 다양한 효소 분비 촉진하는 것은 CCK, 콜레시스토키닌이라고 하는 또 다른 소장의 호르몬이죠. 그거는 이 문제에서 묻진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산성 유미즙이 소장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췌장에서 분비된 소화효소와 중탄산이온들과 혼합되고, 그 다음에 간에서 합성해서 우리 담낭, 쓸개에서 분비된 담즙과 또 막 다 섞여서 이제 분해가 촉진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했는데, 일단 기억세포 이름 제시하라. 이게 첫 번째 답이었고, 그 다음은 지방산이 소장 상피세포로 흡수되는 수송 방법을 제시해라 라고 했는데요. 자, 지방이 일단 췌장의 선방세포로부터 분비된 리파제,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분비 촉진되죠. 이거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방산. 얘는 우리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분해되도록 촉진하는 라이페이스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때 지방산,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같은 그런 지용성 양분들은 수송 방법이 확산입니다. 확산. 이때 이 확산이 수송 단백질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촉진 확산도 사실 가능해요. 촉진 확산이나 단순 확산 다 가능하기 때문에 확산자가 들어가면 다 맞게 해주셨을 것 같아요. 자,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이런 지용성 양분들은 보통 우리 담즙산염하고 그 다음에 레시틴 같은 인지질이 코팅이 돼서 마이셀 구조로 형성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요 자체로도 단순 확산 또는 촉진 확산에 의해서 소장 상피세포 내로 흡수가 됩니다. 확산이라고 하시면 되고, 마이셀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그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수송 방법만 제시하라고 했으니까 단순 확산 또는 촉진 확산 둘 다 맞게 해주셨을 것 같은데, 그걸 통해서
상피세포 내로 흡수된다 하셨으면 맞고요. 그 다음에 소장 상피세포로 흡수된 지방산이 육모의 모세혈관으로 유입되지 못하는 이유와 혈류로 유입되는 다른 경로를 설명해라 라고 했는데요. 그 이후 과정을 묻는 거예요. 자, 소장 상피세포 내로 이제 흡수되고 나면 다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가 합체가 돼서 지방이 되죠. 그래서 지방으로 이 반대 과정이 진행돼서 지방으로 합체가 일어나면 소장 상피세포 내에서 지방,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뭐 지용성 비타민 같은 지용성 영양 성분들은 포장을 합니다. 요게 이제 혈류로 그냥 나가면 소수성 상호작용에 의해서 뭉치겠죠. 그럼 이제 떡지면 혈관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포장 단위가 있죠. 이런 소수성 양분을 운반하는 자, 포장 단위는 마이셀 형태인데 인지질 단일층으로 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인지질 단일층 중간중간에 막단백질이 박혀있는 형태. 이걸 우리 지질단백질이라고 하죠. 지질단백질인데 특히 여기 소장 상피세포 내에서 형성되는 지질단백질에 좀 구체적인 이름을 쓰셔야 제대로 된 점수를 받으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유미입자라고 하죠. 우리 지질단백질 종류가 굉장히 많죠. 유미입자, 여기서 생성되는 거, 영어로는 킬로마이크론, 뭐 카일로마이크론 다 맞죠? 유미입자 또는 킬로마이크론이라고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셀 형태를 취하고 이런 유미입자 킬로마이크론은 소장 상피세포에서 우리 세포 외 배출작용으로 배출이 일어나죠. 세포 외액으로 배출이 일어나는데 그 세포 외액으로 나오면 모세혈관 벽은 우리 내피세포층, 세포층 한 층에다가 기점막이 쌓여있죠. 근데 그 기점막이 우리 세포의 기지, ECM층인데 당단백질, 탄수화물, 그 다음에 콜라겐 같은 당단백질하고 그런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복합체인데 굉장히 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그 기점막을 통과하지 못하죠. 얘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유미입자는 지질단백질 중에서도 사이즈가 가장 크기 때문에 거길 통과 못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미입자 구조는 보셨으니까 다 지우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말이 뭐냐면 일단 유미입자 형성한다라는 거 킬로마이크론 킬로 미크론이라고 쓰셔도 되고 크기가 커서 모세혈관 기점막을 통과 못한다. 이 얘기가 꼭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좀 더 투과성이 높은 림프관으로 유입되게 되는데 우리 여기 들어와 있는 이게 지금 상피세포가 들어와 있는 이 부위가 이게 지금 육모죠. 육모. 융털인데 이 융털 안으로 들어와 있는 요 지금 하얀색의 광구조 같은 게 유미림프관 또는 암축관이죠. 그래서 투과성이 좀 더 높은 유미림프관으로 유입된다. 이게 다른 경로죠. 일단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죠. 안 써지네요. 자, 그래서 여기 일단 통과 못한다 이 얘기 꼭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경로는 유미림프관으로 투과성이 더 높은 유미림프관으로 유입돼서 그 다음에 이제 경로를 쭉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 유미림프관이 연장되어서 우리 림프관 중에 가슴관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가슴관까지는 우리 림프관이죠. 이 가슴관이 쇄골 부위에서 쇄골화 정맥하고 합쳐지죠.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 다 들어가야지 점수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쇄골화 정맥으로 유입되고 이 쇄골화 정맥부터가 이제 순환기예요. 그래서 혈류로 이제 여기서부터 유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쇄골화 정맥부터는 이제 혈류.
이 쇄골화 정맥을 타고 심장으로 들어가서 심장이 이제 펌프해서 온몸으로 분배 일어나죠. 뭐 거기까지 다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 서술형 문제 딱 보시면 여기서 키포인트가 되는 용어들 이게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 채점을 항상 할 때 이런 서술형 문제들은 이렇게 키포인트 단어들에 대해서 부분 점수들이 매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는 거 다 쓰시는 것이 사실 유리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면 아는 거를 좀 자세하게 기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의 단어들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조금 이제 이게 마지막 문제인데요. 응용된 문제예요. 아레니스 보호 분석법이라는 실험인데 이건 무슨 기본 일반 생물학 책이나 일반적인 전공 서적에 잘 나오지 않는 실험 기법이에요. 그렇지만 뭐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실험 내용을 잘 따라가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고, 참고로 이 실험은 예전에 MDT, 피트 같은 이제 다른 시험에서 뭐 이미 소개되었던 실험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다른 시험들 있죠. 관련된 다른 시험들, MDT나 뭐 피트 시험 같은 그런 이제 조금 유형이 비슷한 그런 시험의 기출 문제들을 좀 풀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신다면 일단 임용 기출은 필수로 다 풀어보셔야 되고 거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피트, MDT 기출 문제도 풀어보시면 당연히 도움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사람의 유전자 X의 유전체 DNA, 지놈 DNA를 분석했다. 자, 지놈 DNA 하면 우리 진핵생물 같은 경우에는 인트론을 함유하고 있다라는 거, 예, 그거를 기억하셔야 되죠. 여기 유전자 XV에 인트론이 함유되어 있을 거다. 그래서 유전 정보를 함유하고 있는 엑손 사이사이에 이 유전 정보가 없는 인트론이 삽입되어 있는 분절 유전자 형태죠. 진핵세포의 유전자, 모자이크 유전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그림에서는 가닥 A, B로 이루어진 X의 유전체 DNA를 SP6 프로모터랑 T7 프로모터 사이에 제한 요소 부위를 이용해서 클로닝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두 프로모터는 지금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거, 일단 이게 눈에 띄죠. 자, 이 DNA를 X바1으로 자르고 sp6 RNA 중합효소를 이용해서 전체가 p32로 표지된 RNA 기억을 얻는다 그랬는데, 자, 이 프로모터를 이용해서 RNA를 얻는다 그랬죠? 그럼 이제 RNA 중합효소가 이 프로모터에 붙게 되면 이 방향으로 mRNA를 합성하겠죠? 그래서 요 RNA 기억 같은 경우에는 가닥 A와 B 중에 요 아래 가닥을 주형으로 해서 5 to 3 방향으로 합성됐으니까 가닥 A와 서열이 유사하겠네요. 가닥 B를 주형으로 하고, 서열이 유사하겠구나. 일단 그게 딱 감이 잡히셔야 되고, 뭐 T가 U로 바뀐 것 빼고는 서열이 동일하겠죠. 그 다음에 다에서는 T7 RNA 중합효소를 이용해서 또 니은을 얻었대요. 그럼 이 니은 같은 경우에 이제 반대 방향으로 중합했으니까 가닥 A를 주형으로 해서, 항상 우리 RNA 중합할 때 일단 프로모터 방향이 이 방향이니까 3 to 5로 주형을 읽고 새로 합성하는 RNA는 5 to 3 방향으로 합성하게 되죠. 이 방향으로 이렇게 합성하면 가닥 A가 지금 주형인 거고, 그 다음에 가닥 B와 서열이 유사하겠죠. 그랬을 때 X의 성숙 mRNA를 포함하는 시료에 기억 또는 니은을 넣어서 혼성화시키고 단일 가닥을 분해하는 RNAse를 처리를 한다. 그 다음에 변성 아가로스젤 정규운동을 수행한다. 자, 변성 단일 가닥으로 만들어서 이제 젤로 분리를 했다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단일 가닥만 분해하는 RNAse를 처리한다라고 했는데, 성숙 mRNA랑 지금 여기서 막 합성한 mRNA의 차이점이 뭔지를 생각해 보시면 인트론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 유전자 X의 성숙 mRNA, 사실 이 둘 중에 한 방향이 진짜
저 유전자의 프로모터 방향일 텐데 실제 프로모터의 방향으로 합성된 애가 아니라 그 상대편 가닥으로 합성된 RNA가 얘랑 혼성화가 될 수 있겠죠. 이게 실제 mRNA이고 거기에 상보적인 서열을 가지는 RNA가 혼성화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mRNA 방향이면 거기에 상보적인 가닥이 혼성화가 될 거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후에 스플라이싱이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길이가 긴 인트론을 함유한 RNA일 것이다. 요거를 염두에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둘은 인트론을 함유하고 있다. 스플라이싱은 지금 이 벡터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랬을 때 결과를 보니까 혼성화 시료를 이제 변성 아가로스제 정기용동 RNase 처리를 하고 정기용동 했을 때 여기 밴드가 하나도 안 나왔죠. 자, 그 얘기는 혼성화가 일어나지 않았고 밴드가 형성이 안 됐, 그 절편이 형성이 안 됐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이제 RNA 밴드의 개수가 5개 나왔다. 그럼 이제 얘가 혼성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밴드는 이제 뭘 나타내는 건지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이게 실제 X의 mRNA라고 하면 혼성화 할 때 인트론 부위는 없겠죠, 여기. 성숙 mRNA에. 그래서 이 문제에 맞게 해보면 이렇게 수소결합으로 혼성화된 사이사이에 뜬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뜬 부분, 이 루프 부분은 인트론 부위인 거예요. 인트론 서열은 여기 성숙 mRNA, 실제 X 유전자의 mRNA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 인트론을 함유한 RNA랑 일단 서열의 상보적인 혼성화가 일어나고, 일어날 때 인트론 부분은 이렇게 들뜨게 된다. 루프 형태로 뜨게 되고, 그럼 저 RNAse를 처리를 했을 때 어디가 분해되겠어요? 인트론 부분이 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인트론 분해하고 나면 절편들이 남게 됩니다. 이 부분. 절편. 요게 이제 5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실험에서 처음에 P32로 표지된 RNA를 얻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자가방사법으로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런 얘기가 주어지지 않은 게 조금 이 문제의 흠이긴 한데, 이 실험 자체가 저렇게 방사성 동위원소를 표지한 절편을 자가방사법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P32를 썼다라는 것에서 이제 썼겠지 하고 자가방사법으로 확인을 했겠지 하고 유추를 하고 밴드수를 통해서 인트론 개수나 엑손 개수를 추정하셨어야 돼요. 문제에서 그거를 젤에 나타난 여기 뭐 P32로 표지된 RNA 밴드의 개수라고 주어졌으면 참 완벽했을 문제인데 조금 흠이 있네요. 그냥 RNA 밴드라고 해서 조금 이게 P32로 표지 안 된 요 밑에 있는 성숙 mRNA까지 포함인 건지 어쩐 건지 좀 헷갈리죠. 근데 이 문제 P32로 표지한 거 보면은 자가방사법을 그냥 읽으셨다고 가정하셨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밴드가 5개 나왔다. 절편이 5개 나왔다라는 얘기는 인트론이 제가 지금 그린 것처럼 4개라는 얘기인 거고, 엑손의 개수를 물었네요. 엑손의 개수는 5개가 되겠죠. 인트론이 중간에 4개 끼어 있고 엑손으로 끝나야 되니까 엑손이 5개. 그리고 X의 전사 주형에 해당되는 가닥은 A와 B 중에 무엇인가? 자, X가 지금 기억이랑 혼성화가 일어났죠? 그럼 기억 서열이 비슷한 애가 주형이겠네요. 자, 기억 서열과 비슷한 애가 가닥 A죠? 그래서 가닥 A 서열이 주형 가닥 서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닥 A가 주형 가닥이고 mRNA와 혼성화, 우리 RNA 합성은 주형 가닥의 상보적인 RNA 뉴클레오타이드를 합성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근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상보적으로 결합해서 혼성화가 일어난 가닥 A와 서열이 유사한 RNA 기억이 혼성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가닥 A가 주형 가닥이다 라고 얘기하셨으면 되고, 그 다음에 엑소는 5개고 근거는
여기서 절편이 5개, 방사능 표지한 절편이 5개 나왔다는 얘기는 중간에 인트론, 이 그림 같은 걸 같이 그려서 설명하시면 더 좋겠죠? 인트론이 4개 있어서 이런 식으로 요 부위 다 분해, 이런 부위들이 다 분해되어서 남은 절편들이 변성시켰을 때, 이걸 따로 이제 가닥 분리를 해서 전기운동 했을 때 밴드 5개로 나타나게 되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 변성, 요 두 가닥을 일단 분리해서 저 절편들을 다 분리시켜서 밴드를 확인한 거기 때문에 각 절편의 개수가 엑손의 개수와 같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왔었고, 전체적으로 크게 그냥 좀 어려운 문제도 이 문제에서 크게 난이도가 더 이렇게 높아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런 식으로 난이도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좀 그래도 공부하기가 좀 수월해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이걸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합격을 위한 학습 전략인데요. 계획표를 작성해서 생활화하자라는 건데, 항상 시험 공부를 시작할 때 계획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뭐 과정별로도 계획을 세우시고, 뭐 기본, 심화, 그 다음에 뭐 문제풀이,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월별 계획, 주간 계획, 일일 계획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그때그때, 그렇다고 또 계획표 세우시는데 너무 또 시간 많이 할애하시면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하시다 보면 시간이 좀 주실 거예요. 이걸 생활을 하시다 보면. 그래서 계획표를 작성해서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이렇게 항상 늘 체크하시고, 네, 목표를 향해서 가시는데 길을 잃지 않도록 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요약이나 정리노트 작성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주로 이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여학생들이 많으신데요. 우리 여자 선생님들께서는 본인들의 정리 노트를 하지 말라고 해도 꼭 작성들을 하세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하실 건데, 이왕 하시는 김에 제대로 작성하실 수 있도록 이제 요령을 좀 말씀드리면, 요약 노트 작성하실 때 뭐 이렇게 타이핑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악필이라고 이제 타이핑 같은 거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하지 마시고 본인 글씨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제 뇌과학이나 학습법과 관련된 책들을 좀 이제 여러 가지 읽어봤더니, 거기서 이제 공통으로 하는 말이, 본인 글씨로 색상을 좀 여러 가지 활용할수록 우리 뇌가 기억을 잘한대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광범위한 생물 전공, 생물 내용학 공부하실 때 장기 기억 만드는 게 일단 주 관건이죠. 그럴 때 우리 암기력을 높이기 위해선 본인 글씨로 색상을 여러 가지 활용해서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과정, 심화 과정은 기본 과정 노트에다가 이제 추가로 장을 이제 추가해서 추가된 내용만 넣으셔서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시간 절약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만의 노트 작성하시는 거 추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터디 그룹을 참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터디 그룹에 꼭 들어가셔서 그날 배운 내용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잘 아는 선생님들이 설명하시는 것도 또 들어보시고, 같이 토론도 좀 하시고 하면서 해결하시고, 그래도 해결 안 되는 내용이 있으면 학원에 오셔서 저한테 또 질문하셔도 좋고, 그리고 평상시에 또 스터디 그룹을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정보도 교환할 수 있고 서로 자극도 되기 때문에 스터디 그룹을 잘만 활용한다면 훨씬 효율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터디 그룹 잘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를 병행하시는 거. 기본서를 지금 현재 시험 준비를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안 갖고 계시다 그러면 중고로라도 한 권 정도는 갖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 진도 나갈 때 한 번 정도는 정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뭐 나중에도 계속 기본서 가지고 공부하시는 건 솔직히 좀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이해 잘 안 되시는 부분은 나중에 가서 뭐 2번, 3번 찾아보더라도 한 번 정도만 정독하시는 걸 목표로 해서 기본서 병행해서 이해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거 기본서를 보시게 되면 보통 수업 시간에는 요약된 교재로 이제 진도들을 나가기 때문에 이거를 병행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디션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장기전이고 중간중간 항상 슬럼프는 오기 마련인데요.
거기서 빨리 헤어나오시는 게 관건이죠. 누가 빨리 헤어나오냐. 이거 이제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본인만의 이제 스트레스 해소법을 좀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겠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컨디션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만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좀 이렇게 뭐 격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가벼운 운동이라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최소 1번 이상은 뭐 빠르게 걷기 정도의 운동이라도 운동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시험 시기에도 흐트러지지 않고 막 이렇게 뭐랄까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하시는 분들은 보통 꾸준히 운동을 해오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이 마인드 컨트롤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운동을 좀 권장드립니다. 그 밖에도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따로 갖고 계시다면 잘 활용하셔서 컨디션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간 강의 계획인데요. 이건 이제 제 강의 스케줄로 말씀드리면 1, 2월 겨울방학 기간에 전공생물 일반 과정을 마치게 되고 그 다음에 6월까지 해서 이제 심화 과정이 끝나요. 그래서 컨셉은 6월까지 다 마무리가 되는데 초심 분들은 일반 과정부터 수업을 들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모든 시험은 다 기본 컨셉이 제일 중요해요. 기본 컨셉이 잘 다져져야지만 문제풀이를 해도 응용이 되고 그 다음에 점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지. 어려운 문제 아무리 몇 건 풀어도 컨셉이 정확하게 다 갖춰져 있지 않으면, 이게 기본기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실력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를 아무리 많이 푸셔도 소용이 없어요. 점수가 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기본기, 일반 과정부터 초시생 분들께서는 일반 과정부터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재수 이상이신 분들은 심화 과정부터 들으셔도 되는데, 기본기가 그것도 일반 과정 기본기가 있으신 분들은 심화 과정부터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 8, 9월 동안에 이제 과거 기출 문제, 저 같은 경우에는 최신 연도부터 해서 이렇게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기출 문제 풀이하고 10월, 11월 한 5주, 6주에 걸쳐서 모의고사를 보게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와 해설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의가 진행이 되니까 이거를 이제 감안하셔서 시험 스케줄이나 공부 스케줄, 공부 계획을 잡으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초시에도 합격이 가능한가 이건데요. 저희 생물 전공에서 초시생 분들도 합격하시는 비율이 꽤 됩니다. 그래서 초시이신 분들도 올인하는 마음으로 이 시험 도전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 모든 시험이 3수까지는 바라보고 보통 도전을 하셔야죠. 그래서 초시에 안 되시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재수 3수까지 그냥 편한 마음으로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시험 기본이 3수죠, 사실은. 그래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이렇게 학습 방법이나 이런 거 참고하셔서 잘 준비하시고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중등 임용고시 생물 전공 학습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